빚 못 갚으면 이 자리 내일부터 우리가 쓴다니까. 알아들어? 쇠고기 고리가 흔들리고 조폭의 발끝이 정육점 사장님의 어깨를 짓밟았습니다. 그때 문 앞에 서 있던 한 여자가 고무장갑을 낀 채 말했습니다. 그 손, 내 이모한테 다시 올리면 후회하실 겁니다. 순식간에 조폭 셋이 바닥에 나뒹굴고 시장 사람들의 입에서 비명이 터졌습니다. 그녀는 고무장갑을 벗으며 팔에 문신을 드러냈습니다. UDT 해군 특수전전단. 그날 이후 시장 사람들은 그녀를 고무장갑 여전사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녀의 이모가 한때 국정원의 정보원이었고 그 조폭 두목이 바로 그녀의 손에서 자란 고아원 아이였다는 사실을. 평범한 시장 골목에서 시작된 이 싸움, 끝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충격적인 그 이야기 함께 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댓글에 지금 계신 곳을 적어주시면 제가 따뜻하게 인사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서울 변두리 시장의 저녁 6시 정육점 유리문이 사람의 몸에 부딪히는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집니다. 둔탁하고 무거운 소리였죠. 60대 중반의 정순애가 냉장고에 등을 부딪히며 바닥으로 미끄러집니다. 입술이 찢어져 선홍빛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돈 낼 거예요? 가게 넘길 거예요? 검은 가죽 잠바를 입은 남자가 순애의 머리채를 움켜잡습니다. 순애는 떨리는 손으로 남자의 손목을 붙잡으며 간신히 고개를 저었죠.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죠. 이 가게는 제 인생이에요. 절대 못 넘깁니다. 남자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문신이 가득한 남자가 쇠파이프를 꺼내 손바닥에 탁탁 두드렸죠. 금속이 살에 닿는 소리가 가게 안을 채웠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오늘부터 이 가게는 폐업입니다. 물건들 다 치우고 간판도 내리세요. 우린 내일 인테리어 업체 데리고 올 겁니다. 순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입니다. 30년을 이 자리에서 버텨왔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도축장에서 고기를 받아오고 밤늦게까지 정리하며 살아왔죠. 손님 하나하나 얼굴을 기억하고 아이들 자라는 걸 지켜보며 함께 나이 들어온 시간들이었습니다. 조카의 병원비 때문에 급하게 빌린 돈이 이렇게 무서운 올가미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제발요. 일주일만요. 제가 반드시. 시끄러. 쇠파이프를 든 남자가 순애의 말을 자르며 옆에 있던 고기 진열대를 내리쳤습니다. 유리가 산산조각 나며 사방으로 흩어졌죠. 고기 덩어리들이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순애가 평생을 걸고 지켜온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가게 밖에서 구두굽이 아스팔트를 밟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각또각. 규칙적이고 차분한 소리였죠. 회색 코트를 입은 여성이 깨진 유리문 앞에 섰습니다. 한서연이었습니다. 서연의 눈이 먼저 바닥에 떨어진 고무장갑을 발견했습니다. 빨간 고무장갑이었는데 피가 묻어 있었죠. 서연의 시선이 천천히 위로 올라갔습니다. 흩어진 고기들, 깨진 유리,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이모가 보였습니다. 이모. 서연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 날카로운 것이 숨어 있었죠. 순애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조카를 본 순간 눈물이 더 쏟아졌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이모가 이 꼴이 됐네. 가죽 잠바를 입은 남자가 서연을 보더니 짜증스럽게 손을 휘저었습니다. 가족이면 빨리 데리고 나가요. 여긴 이제 우리 거니까 상관하지 말고.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가게 안으로 걸어 들어갔죠.
깨진 유리를 밟는 소리가 바삭바삭 울렸습니다. 서연은 바닥에 떨어진 고무장갑을 주워들었습니다. 피가 묻어 있었지만 개의치 않고 손에 꼈죠. 이모한테 손 뗀 사람이 누구죠? 서연의 질문에 남자들이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쇠파이프를 든 남자가 앞으로 나서며 서연의 어깨를 밀쳤죠. 아줌마, 여기서 영웅놀이 하지 말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서연의 오른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남자의 손목을 잡아 안쪽으로 비틀자 남자의 몸이 자연스럽게 앞으로 쏠렸죠. 서연은 무릎을 들어 남자의 옆구리를 가격했습니다. 남자가 신음하며 쓰러졌죠. 뭐야 이년이. 나머지 두 명이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침착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 한 명의 시야를 가렸고 그 틈에 다른 한 명의 팔을 쇠고기 거리줄로 묶었죠. 남자가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서연은 남자의 뒷목을 눌러 바닥에 쓰러뜨렸습니다. 냉장고 문 뒤에 있던 마지막 남자가 주먹을 날렸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살짝 틀어 피했죠. 주먹이 냉장고 문에 박혔습니다.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손을 움켜쥐는 순간 서연의 발이 남자의 무릎을 쳤습니다. 남자는 그대로 바닥에 무릎을 꿇었죠. 3초. 정확히 3초 만에 세 명이 모두 제압됐습니다. 서연은 고무장갑을 벗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무장갑은 설거지용이 아니라 사람 살리는 용도일 때도 있습니다. 순애는 입을 벌린 채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조카가 언제 이런 사람이 됐을까요? 서연은 이모에게 다가가 부축하며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이모, 다친 데 없으세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이려다 서연의 팔목을 보고 멈췄습니다. 코트 소매 사이로 희미한 문신이 보였죠. 물속을 헤엄치는 듯한 형상이었습니다. 순애는 그 문신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래전 특수부대에서 일하던 사람들에게서 본 적이 있었으니까요. 서연아, 너. 서연은 이모의 말을 막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무언가 더 있었죠. 바닥에 쓰러진 남자들이 신음하며 일어나려 했습니다. 서연은 그들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경찰 부르기 전에 스스로 나가세요. 다음엔 고무장갑이 아니라 다른 걸 낄 수도 있으니까요. 남자들은 서로를 부축하며 비틀거리며 가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서연은 깨진 유리문을 바라보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나무 액자가 눈에 들어왔죠. 어린 시절 자신과 젊은 이모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때 서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건 30분 뒤였습니다. 시장 골목에 파란 불빛이 번쩍이며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죠. 순애의 정육점 앞은 순식간에 구경꾼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모, 괜찮으세요? 서연이 순애의 입술에 난 상처에 소독약을 발라주며 물었습니다.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계속 조카의 팔목을 향했죠. 코트 소매 사이로 보이는 그 문신이 신경 쓰였습니다. 서연아, 너 언제 그런 걸 배웠니? 순애의 질문에 서연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소독약 뚜껑을 닫으며 조용히 대답했죠. 이모, 저도 제 삶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냥 조카고 이모를 지키고 싶은 사람이에요. 순애는 더 묻지 못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에 담긴 무게가 느껴졌으니까요. 그때 젊은 경찰관이 다가왔습니다. 피해자분이시죠? 진술 좀 듣겠습니다. 순애가 일어나려 하자 서연이 손을 내밀어 말렸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모는 좀 쉬세요. 서연은 경찰관을 따라 가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깨진 유리문 앞에서 경찰관이 수첩을 꺼내 물었죠. 가해자들을 어떻게 제압하신 겁니까? 증인 진술에 따르면 3명을 혼자서
정당방이었습니다. 이모가 다치는 걸 보고 막았을 뿐이에요. 경찰관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CCTV 영상을 확인했는데 서연의 움직임은 단순한 정당방위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정확하고 계산된 동작이었죠. 하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피해자는 순애였고 서연은 그저 이모를 도운 것이니까요. 알겠습니다. 혹시 무술을 배우신 적이? 예전에 조금요. 서연의 짧은 대답에 경찰관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해자들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고 떠났죠. 구경꾼들도 하나둘 흩어졌습니다. 시장은 다시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밤 10시 서연은 이모와 함께 가게 정리를 했습니다. 깨진 유리를 쓸고 흩어진 고기를 모았죠. 순애는 계속 조카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조카가 이렇게 낯선 사람이 된 게. 어린 시절 아장아장 걷던 아이가 이제는 자신을 지키는 어른이 됐습니다. 서연아. 순애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서연이 빗자루를 들고 돌아봤죠. 네, 이모. 너 위험한 일 하는 거 아니지? 서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죠. 아니에요, 이모. 그냥 평범하게 살아요. 회사 다니고 퇴근하고 가끔 이모 가게 들르고요. 하지만 순애는 알고 있었습니다. 조카의 눈빛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저 침착함, 저 차가운 판단력은 평범한 삶에서 나올 수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시장은 난리가 났습니다. 어젯밤 사건이 뉴스에 나온 겁니다. 어제 저녁 서울 변두리 시장에서 일명 정육점의 정혜라 불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조직폭력배로 추정되는 남성 3명이 60대 여성을 협박하던 중 피해자의 조카로 보이는 30대 여성이 이들을 모두 제압했는데요. 뉴스 화면에는 흐릿하지만 서연의 뒷모습이 잡혀 있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정육점 앞에 모여들었죠. 순애 씨, 조카분이 대단하시네요. 3명을 혼자 제압했다면서요?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인데. 칭찬이 쏟아졌지만 순애는 불안했습니다. 이렇게 주목받는 게 오히려 위험할 것 같았죠. 조카가 숨기고 싶어하는 과거가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오전 10시 가게 문을 열고 있던 순애 앞에 낯선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키가 크고 금발에 파란 눈을 가진 외국인이었죠.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가 군인 같은 느낌이 났습니다. 정순애 씨 맞으십니까? 유창한 한국어였습니다. 순애가 고개를 끄덕이자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죠. 명함에는 무역회사 이사라고 적혀 있었지만 순애는 직감했습니다. 이 사람은 평범한 회사원이 아니라고. 조카분을 찾습니다. 한서연 씨요. 순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남자의 눈빛이 너무 날카로웠죠. 마치 오래전부터 서연을 알고 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신지? 예전 동료입니다. 오랜만에 인사하고 싶어서요. 남자가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는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순애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크,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출근 전에 이모 가게에 들른 참이었죠. 서연은 남자를 보는 순간 표정이 변했습니다. 놀라움도 반가움도 아닌 경계였습니다. 외국인 남자 마크가 돌아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요원한 오랜만이네요. 요원. 그 단어가 시장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애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죠. 서연은 침착하게 이모에게 다가가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이모, 먼저 들어가 계세요. 제가 곧 갈게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이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유리문 너머로 두 사람의 모습이 보였죠. 서연과 마크는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왜 여기 온 거죠? 서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마크가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죠. 이 사람들 기억하나요? 서연이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는데 어린 아이들 여러 명이 찍혀 있었죠. 그중 한 명의 얼굴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어제 당신 이모를 찾아온 조폭들, 그 두목이 바로 이 아이예요. 서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무슨 소리죠? 당신 이모, 과거가 있더군요. 그것도 우리와 관련된. 마크의 말에 서연은 사진을 도로 건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이제 그쪽 일과 상관없어요. 돌아가세요. 정말 그럴까요? 어제 당신 움직임을 봤어요. 요원한 당신은 여전하더군요. 마크가 돌아서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곧 다시 올 겁니다. 그 조폭들이요. 이번엔 더 많은 사람을 데리고.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마크의 뒷모습을 지켜보다 가게 안을 돌아봤죠. 유리문 너머로 이모가 불안한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크가 떠난 뒤 서연은 한참을 가게 밖에 서 있었습니다. 시장의 소음이 귓가를 스쳐 지나갔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죠. 머릿속에는 마크가 보여준 사진만 맴돌았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찍힌 그 흑백 사진, 그리고 동그라미 쳐진 한 명의 얼굴. 서연아. 이모의 목소리에 서연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순애가 가게 문을 열고 조카를 바라보고 있었죠. 걱정으로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들어와. 이야기 좀 하자.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애는 문을 닫고 준비 중 팻말을 걸었죠. 오전 11시 장사를 시작해야 할 시간이었지만 순애에게는 조카와의 대화가 더 중요했습니다. 두 사람은 가게 안쪽 작은 탁자에 마주 앉았습니다. 순애가 보리차를 따라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아, 그 사람은 누구니? 요원이라고 하던데. 서연은 찻잔을 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입술을 적시고 나서야 천천히 입을 열었죠. 이모, 제가 군대 갔다 온 거 기억하시죠? 순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은 21살에 군대에 갔습니다. 여군으로 자원 입대했죠. 그런데 제대할 때쯤 연락이 뜸해지더니 2년 뒤에야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때 서연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군대가 전부는 아니었어요. 그 뒤에 특수한 일을 했습니다. 특수한 일이? 서연은 코트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팔목의 문신이 완전히 드러났죠. 물속을 헤엄치는 돌고래 형상이었습니다. 순애는 그 문신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해군 특수전 전단이었어요. 그 뒤에 해외 파견을 나갔고요. 순애의 손이 떨렸습니다. 찻잔을 내려놓으며 조카를 바라봤죠. 서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중동이었어요. 미국 정보기관과 합동작전이었죠. 위험한 지역에서 인질 구출, 정보 수집 같은 일들을 했습니다. 언제까지? 3년 전까지요. 그만뒀어요. 더 이상 못하겠더라고요. 서연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순애는 조카의 손을 잡았죠. 차갑고 거친 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 평범하게 살아요, 이모. 무역회사 다니면서 서류 업무만 해요. 총도 칼도 잡지 않아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어요. 순애는 조카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20대 초반의 나이에 전쟁터를 누비고 죽음을 목격하고 사람을 지켜야 했던 시간들이. 순애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안해, 서연아. 이모가 몰랐네. 아니에요. 이모는 모르는 게 당연해요. 말 안 했으니까요.
서연이 미소 지으며 이모의 손을 도로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죠. 가게 밖에서 시장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의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모, 서연이 침묵을 깼습니다. 순애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죠. 이모도 숨기는 게 있으시죠? 순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연은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순애가 한숨을 쉬며 일어났죠. 가게 안쪽 장롱으로 걸어가 맨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나무 상자가 나왔습니다. 이모도 말 안 한 게 있어. 순애가 상자를 들고 돌아와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먼지가 살짝 날렸죠. 서연이 상자를 열자 안에는 낡은 사진들과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맨 위에 놓인 흑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젊은 순애와 어린 아이들이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이모, 이건 25년 전이야. 내가 고아원에서 일할 때 찍은 거지. 서연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순애는 30대 중반쯤 보였고 아이들은 대여섯 살에서 10살 사이였죠. 모두 남루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반짝였습니다. 고아원이요? 응. 서울 외곽에 있던 작은 고아원이었어. 나라에서 지원도 별로 없고 후원금도 적어서 항상 어려웠지. 애들이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는 날도 많았어.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은 이모의 얼굴을 바라봤죠. 순애의 눈에는 오래된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이모가 뭘 하셨는데요? 아이들을 돌봤지. 밥 해주고 옷 빨아주고 아플 때 병원 데려가고. 그런데 순애가 말을 멈췄습니다. 사진 속 한 아이를 가리켰죠. 앞니가 빠진 남자아이였습니다. 이 아이가 철민이야. 박철민. 6살 때 고아원에 왔어. 엄마가 죽고 아빠는 감옥에 갔대. 얼마나 말썽쟁이였는지 몰라. 맨날 동네 슈퍼에서 빵 훔치고 다른 애들이랑 싸우고. 서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박철민. 어제 이모를 찾아온 조폭들이 말한 두목의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착한 구석도 있었어. 어린애들 챙겨주고 내가 힘들어하면 물 떠다 주고. 어느 날은 우유를 훔쳐왔는데 자기가 먹으려던 게 아니라 아픈 동생한테 주려던 거였어. 순애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오래된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죠. 근데 고아원이 문을 닫았어. 재정 문제로. 아이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나는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했지. 철민이가 마지막으로 나한테 그랬어. 꼭 다시 만나자고. 이모가 유일한 가족이라고. 서연은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죠. 마크가 보여준 사진 속 아이가 바로 이철민이었습니다. 순애가 키우던 고아원 아이가 조폭 두목이 된 겁니다. 이모, 그럼 어제 온 사람들이 철민이가 보낸 애들이겠지. 날 찾으려고. 순애의 목소리가 쓸쓸했습니다. 서연은 이모의 어깨를 감싸며 물었죠. 왜 찾으려는 걸까요? 모르겠어. 25년이나 지났는데. 서연은 상자 안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아래 낡은 서류 한 장이 보였죠. 서연이 꺼내 펼쳤습니다. 정부기관의 도장이 찍힌 문서였습니다. 이모, 이건 뭐예요? 순애의 얼굴이 더 굳어졌습니다. 서연은 서류를 읽기 시작했죠. 그리고 눈이 커졌습니다. 이모, 국가정보원 협력자? 순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서류를 끝까지 읽었습니다. 순애가 고아원 원장으로 일하면서 동시에 정보기관의 협력자였다는 내용이었죠. 북한 공작원 가족들을 돌보고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이모, 나도 내 삶이 있었어, 서연아. 경찰서로 출두 요청이 온 건 그날 오후였습니다. 어제 사건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연락이었죠.
서연과 순애는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순애는 계속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조카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은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낡은 책상 하나와 의자 몇 개가 전부였죠. 중년의 형사가 서류를 펼치며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정순애 씨, 어제 당신을 찾아온 남자들에 대해 아는 게 있습니까? 순애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사는 사진 몇 장을 꺼내 테이블에 놓았죠. 어제 제압됐던 조폭 3명의 얼굴이었습니다. 이들은 동대문 쪽에서 활동하는 조직원들입니다. 폭력, 공갈, 불법 채권 추심 등으로 여러 차례 입건된 전력이 있고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형사가 또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죠. 날카로운 눈매와 차갑게 담은 입술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박철민입니다. 이들의 두목이죠. 조사 과정에서 조직원 한 명이 흥미로운 말을 했습니다. 형사가 수첩을 펼쳤습니다. 서연과 순애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죠. 두목님이 정순애라는 이름을 찾으라고 했대요. 꼭 찾아서 데려오라고. 해칠 생각은 아니었다고 하더군요. 그냥 만나고 싶다고만. 순애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연이 이모의 손을 잡아줬죠. 형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더 이상한 건 그 조직원이 한 말입니다. 두목님이 당신을 원장님이라고 부르라고 했대요. 정순애 씨, 원장이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순애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죠. 서연이 대신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이모는 예전에 고아원에서 일하셨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원장님이라고 불렀죠. 형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뭔가를 적었습니다. 그렇다면 박철민이 그 고아원 출신일 가능성이 높군요. 조직원들에게 폭력을 쓰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는 진술도 있습니다. 다만 부하들이 현장에서 과격하게 나간 것 같고요. 순애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죠. 철민이가 날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다만 방법이 잘못됐죠. 형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조직원 3명은 폭행 및 공갈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박철민도 곧 소환할 예정이고요. 혹시 연락이 오면 바로 신고해 주십시오. 두 사람은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저녁 해가 기울고 있었죠. 순애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아, 내가 잘못한 걸까?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이 옆에 앉으며 고개를 저었죠. 아니에요, 이모. 이모는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했어. 고아원이 문 닫을 때 나도 함께 떠나야 했으니까. 철민이가 마지막으로 울면서 매달렸던 게 기억나. 가지 말라고, 자기만 두고 가지 말라고. 순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연은 이모의 어깨를 감싸며 조용히 들었죠. 근데 어쩔 수 없었어. 나도 먹고 살아야 했고 정부에서 받던 임무도 끝났으니까. 아이들은 다른 시설로 보내졌고 나는 이 시장으로 와서 정육점을 차렸지. 그렇게 25년이 흘렀어. 서연은 이모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순애도 자신처럼 국가를 위해 일했던 사람이었죠. 위험을 감수하고 아이들을 지키면서 동시에 정보를 수집했던 사람. 그런데 임무가 끝나자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지원도 보호도 없었죠. 이모, 그때 어떤 임무였어요? 순애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북한 공작원들의 가족을 돌보는 거였어. 남한에 남겨진 아이들이었지. 부모는 북으로 돌아갔거나 체포됐고 아이들만 남았어. 정부에서는 그 아이들을 관찰해야 했고 나는 고아원 원장 신분으로
그 일을 맡았던 거야.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박철민도? 응. 철민이 아버지가 북한 공작원이었어. 엄마는 아버지가 잡히던 날 자살했고, 철민이는 6살에 혼자 남겨졌지. 그 아이가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몰라. 밤마다 악몽을 꾸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순애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서연은 이모의 손을 꽉 잡았죠. 내가 그 아이를 돌봤어. 안아주고 밥 먹여주고 괜찮다고 말해줬지. 철민이가 처음으로 웃었을 때가 기억나. 내가 생일 케이크를 만들어줬는데 그게 생전 처음 먹어보는 케이크였대. 얼마나 좋아하던지. 서연은 상상했습니다. 어린 철민이가 케이크 앞에서 웃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그 아이가 지금은 조폭 두목이 됐다는 사실이 가슴을 아프게 했죠. 이모, 철민이한테 연락해보는 게 어때요? 순애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연을 바라보며 물었죠. 연락을? 네. 어차피 찾고 있잖아요. 만나서 이야기하세요. 왜 이렇게 됐는지, 뭘 원하는지. 하지만 저 아이는 이제 범죄자야. 조폭이라고. 그래도 여전히 이모를 찾고 있어요. 25년이 지났는데도요. 순애는 한동안 고민했습니다. 서연의 말이 맞았죠. 철민이는 여전히 자신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원장님이라는 호칭을 쓰라고 했다는 건 아직도 그때의 기억이 남아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알았어. 한번 만나볼게. 순애의 대답에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버스를 타고 시장으로 돌아왔죠. 밤이 깊어가는 시장 골목은 조용했습니다. 정육점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가게 안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마크였습니다. 기다렸어요, 요원한. 마크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파일이 들려 있었죠. 박철민에 대한 정보입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서연은 순애를 뒤로 보내고 마크와 마주 섰습니다. 무슨 정보죠? 박철민은 단순한 조폭이 아닙니다. 국제무기 밀매 조직과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마크가 파일을 펼쳤습니다. 사진 한 장이 나왔죠. 젊은 시절의 순애와 한 남자가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당신 이모가 과거에 만났던 정보원입니다. 박철민의 친부죠. 이모님은 그 사실을 모를 겁니다. 하지만 박철민은 알고 있어요. 서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뒤에서 순애가 사진을 보고 비명을 삼켰죠.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마크가 떠난 건 자정이 넘어서였습니다. 파일을 남기고 떠났죠. 서연은 그 파일을 펼쳐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모를 부축해 안쪽 방으로 데려갔죠. 순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크가 보여준 사진 속 남자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모, 좀 쉬세요. 제가 차 끓여올게요. 서연이 방문을 닫고 나가려는데 순애가 손을 붙잡았습니다. 서연아, 그 사람. 철민이 아버지 맞아. 내가 알았어야 했는데.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은 다시 이모 옆에 앉았죠. 무슨 얘기예요, 이모? 순애는 천장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래된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죠. 25년 전 고아원에 남자가 한 명 찾아왔어. 정부 사람이라고 했지. 신분증도 보여줬고 그 사람이 철민이를 보더니 눈물을 흘렸어. 서연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순애는 계속 말했죠. 그 사람이 말했어. 자기 아들이라고. 근데 데려갈 수 없대. 신분이 노출되면 아이가 위험해진다고. 그래서 부탁했어. 제발 잘 돌봐달라고. 자기는 멀리서 지켜보겠다고. 그게 철민이 아버지였군요. 응. 난 그 사람이 공작원인 줄 몰랐어. 그냥 불쌍한 아버지인 줄만 알았지. 그 뒤로 한 달에 한 번씩 돈을 보내왔어.
철민이 생활비라면서. 그렇게 3년이 지났어. 순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끊겼어. 돈도 안 들어오고 소식도 없었지. 나중에 들으니까 그 사람이 체포됐대. 간첩 혐의로. 그리고 얼마 안 가 감옥에서 죽었다고 했어. 서연은 이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순애는 흐느끼기 시작했죠. 철민이한테 말해줄 수가 없었어. 아버지가 간첩이었다는 걸. 그 아이가 얼마나 상처받을지 알았으니까. 그래서 그냥 아빠가 멀리 계신다고만 했어. 언젠가 돌아오실 거라고. 이모. 근데 고아원이 문을 닫았고 나도 떠나야 했어. 철민이한테 제대로 된 작별 인사도 못했지. 그냥 도망친 거나 마찬가지였어. 순애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25년 동안 품고 있던 죄책감이 한꺼번에 쏟아졌죠. 서연은 한동안 이모의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이모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그 아이를 버렸어.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서연은 일어나 장롱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낮에 봤던 나무 상자가 생각났죠. 서연은 상자를 꺼내 열었습니다. 사진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꺼내보는데 맨 아래에서 특별한 사진 하나가 나왔습니다. 테두리가 까맣게 변색된 나무 액자에 담긴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순애가 한 아이를 안고 웃고 있었죠. 아이는 철민이었습니다. 앞니가 빠진 채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이모, 이 사진. 서연이 사진을 들고 순애에게 다가갔습니다. 순애는 사진을 보자마자 손으로 입을 막았죠. 이게 어떻게? 상자 맨 아래 있었어요. 순애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사진 속 철민이의 얼굴을 쓰다듬었죠. 이 사진은 철민이 7살 생일 때 찍은 거야. 내가 케이크를 만들어줬고 동네 사진관에서 찍었지. 철민이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 사진을 받아서는 매일 밤 베개 밑에 넣고 잤어. 서연은 액자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나무 테두리는 세월에 닳아 거칠었고 곳곳에 금이 가 있었죠. 하지만 사진 속 두 사람의 표정만큼은 선명했습니다. 이모, 이건 세상에 남은 마지막 증거네요. 무슨 증거? 이모가 철민이를 사랑했다는 증거요. 이모가 그 아이를 버린 게 아니라는 증거. 순애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사진을 다시 액자에 넣으며 말했죠. 내일 철민이를 만나요.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야기하세요. 진실을.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은 이모를 눕히고 이불을 덮어줬죠. 그리고 가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서연은 마크가 남긴 파일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박철민의 프로필이 나왔죠. 사진 속 철민이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순수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철민이의 범죄 기록이 빼곡했죠. 폭력, 공갈, 협박.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민간인 대상 범죄는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 조직 간 다툼이나 불법 거래 관련이었죠. 서연은 계속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러다 한 문장에서 멈췄습니다. 박철민, 매년 12월 23일 고아원 폐허에 방문. 목격자 다수. 12월 23일. 서연은 이모에게 물어봤던 날짜가 생각났습니다. 고아원이 문을 닫은 날이었죠. 철민이는 25년 동안 매년 그날 그곳을 찾아갔던 겁니다. 서연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조폭 두목이 된 남자가 여전히 과거에 매여 있었습니다. 순애를 찾는 이유도 이제 알 것 같았죠.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마지막 인사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순애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한참을 자신을 바라봤죠. 주름진 얼굴과 백발이 된 머리. 25년이라는 시간이 자신을 늙게 만들었습니다. 이모, 준비됐어요? 서연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순애는 나무 액자를 품에 안고 문을 열었죠. 응, 가자. 두 사람은 경찰서에 연락했습니다. 박철민과의 면담을 요청했죠. 형사는 놀라워했지만 허락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만나겠다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오전 10시 경찰서 면담실. 철제 문이 열리고 박철민이 들어왔습니다. 수갑을 찬 채였죠. 철민이는 순애를 보는 순간 멈췄습니다. 눈이 커졌고 입술이 떨렸습니다. 원장님, 철민이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순애는 천천히 일어나 철민이를 바라봤죠. 어린 시절 앞니 빠진 소년이 이제는 40대 남자가 돼 있었습니다. 철민아. 순애의 한마디에 철민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조폭 두목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엄마를 그리워하는 아이의 얼굴이었죠. 순애는 품에서 나무 액자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죠. 철민이는 사진을 보고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이거 제 사진. 내가 7살 생일 때 찍은 거지. 기억나니? 철민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25년 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졌죠. 원장님, 죄송해요. 이렇게 되려던 게 아니었는데. 순애는 테이블 너머로 철민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철민아. 미안한 건 나야.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두 사람은 한동안 울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지켜봤죠. 25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면담실에서 나온 건 오후 2시였습니다. 순애는 철민이와 3시간을 대화했죠. 25년 동안 못다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철민이는 고아원을 떠난 뒤 겪은 일들을 털어놨습니다. 다른 시설에서의 폭력 가출, 거리 생활, 그리고 조직에 들어가게 된 과정까지. 원장님, 전 그냥 살아남으려고 했어요. 근데 어느새 이렇게 됐네요. 철민이의 고백에 순애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서연은 면담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순애가 나오자 부축하며 물었습니다. 이모, 괜찮으세요? 응, 이제 조금 편해진 것 같아. 두 사람은 경찰서를 나섰습니다. 햇살이 따스했죠. 순애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때 서연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마크였죠. 요원한, 지금 당장 만나야 합니다. 급한 정보가 있어요. 서연은 이모를 먼저 집으로 데려다주고 마크와 만나기로 했습니다. 만남의 장소는 한강변 조용한 카페였죠. 마크는 창가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죠? 서연이 자리에 앉자 마크는 노트북 화면을 돌렸습니다. 어떤 남자의 사진이 떠 있었죠. 동양인이었지만 얼굴 곳곳에 수술 흔적이 보였습니다. 이 사람이 김태준입니다. 국제무기 밀매상이죠.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시아를 넘나들며 불법 무기를 거래합니다.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죠? 마크가 다음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김태준과 박철민이 함께 찍힌 사진이었죠. 박철민이 이 남자의 한국 거점 책임자입니다. 겉으로는 조폭 두목이지만 실제로는 무기 밀매 조직의 중간 관리자예요. 서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마크는 계속 설명했죠. 문제는 김태준이 최근 서울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큰 거래가 예정돼 있어요. 우리는 이 거래를 막아야 합니다. 왜 저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마크가 서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 이모 때문입니다. 김태준이 박철민의 약점을 알아냈어요.
정순애 씨가 과거 정보원 협력자였다는 사실까지 캐냈고요. 서연의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김태준은 박철민을 완전히 장악하려고 합니다. 당신 이모를 이용해서요. 조만간 움직일 겁니다. 언제죠? 모릅니다. 하지만 빠를 거예요.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장 이모에게 가야 했죠. 마크가 손을 뻗어 서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요원한, 우리가 보호해 줄 수 있어요. 당신 이모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됐어요. 제가 지킵니다. 서연은 마크의 손을 뿌리치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시장으로 향했죠. 차 안에서 이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기사님, 더 빨리 갈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손님. 시장에 도착한 건 오후 4시였습니다. 서연은 정육점으로 뛰어갔죠. 가게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순애가 냉장고 앞에서 고기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모. 순애가 놀라서 돌아봤습니다. 왜 그래, 서연아? 무슨 일이야? 서연은 숨을 고르며 이모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이모, 지금 당장 짐 싸야 돼요. 위험해요. 무슨 소리야? 서연이 설명하려는데 가게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 승합차 2대가 정육점 앞에 멈췄죠. 차 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내렸습니다. 그중 한 명이 김태준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가게 안쪽 방에서 이모가 자고 있었지만 서연은 가게 입구에 앉아 밖을 감시했죠. 김태준이 언제 다시 올지 몰랐습니다. 새벽 3시 골목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본능이 뭔가 이상함을 감지했죠.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대였죠. 서연은 재빨리 일어나 순애를 깨웠습니다. 이모, 일어나세요. 빨리요. 순애가 눈을 떴습니다. 서연의 긴박한 목소리에 잠이 확 깼죠. 무슨 일이야? 또 온 것 같아요. 이번엔 더 많이. 2 사람은 가게 뒤쪽 비상구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늦었죠. 골목 양쪽에서 검은 차들이 나타났습니다. 전조등이 시장 골목을 환하게 비췄죠.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10명이 넘었습니다. 김태준이 맨 앞에 섰습니다. 이번엔 미소조차 없었죠. 정순애 씨, 기회를 드렸는데 거절하셨으니 이젠 어쩔 수 없네요. 서연이 순애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너무 많았죠. 김태준이 손짓하자 남자들이 일제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멈춰. 다른 쪽 골목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철민이었습니다. 철민이는 경찰 호송을 받던 중이었는데 어떻게든 빠져나온 것 같았죠. 뒤에는 조직원 몇 명이 따라왔습니다. 김태준, 원장님한테 손대지 마. 철민이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김태준이 피식 웃었죠. 박철민, 내가 감히 나한테 명령해? 넌 내 밑에서 일하는 부하일 뿐이야. 아니야. 이젠 아니지. 철민이가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순애와 눈이 마주쳤죠. 철민이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원장님, 제가 지킬게요. 이번엔 제대로. 순애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김태준은 혀를 차며 부하들에게 신호했죠. 둘 다 처리해. 남자들이 움직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장 곳곳에서 불빛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랜턴 불빛이었죠. 생선가게, 야채가게, 옷가게, 떡집. 상인들이 하나둘 가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손에는 모두 랜턴을 들고 있었습니다. 순애 씨를 건드리지 마. 박 사장이 외쳤습니다. 다른 상인들도 고함쳤죠. 우리 시장은 우리가 지킨다. 여긴 너희가 함부로 할 곳이 아니야.
시장 사람들이 골목을 가득 메웠습니다. 30명, 40명, 50명.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랜턴 불빛이 어둠을 밝혔습니다. 김태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무슨... 바로 그때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차 여러 대가 시장 입구에 도착했죠. 마크도 함께였습니다. 마크는 김태준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김태준, 국제무기 밀매 및 조직범죄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김태준의 부하들은 저항할 생각도 못하고 손을 들었죠. 김태준은 분노에 찬 눈빛으로 순애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야. 당신들, 닥쳐. 철민이가 김태준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경찰이 김태준을 끌고 가려 하자 철민이가 마지막으로 말했죠. 원장님한테 해코지 하려던 건 너였어. 난 그냥 원장님을 찾고 싶었을 뿐이야. 김태준이 연행됐습니다. 부하들도 모두 경찰차에 실렸죠. 골목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랜턴 불빛은 여전히 환했습니다. 순애는 시장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30년을 함께한 사람들이었죠. 한 명 한 명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애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 사장이 다가와 순애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순애 씨, 우린 가족이잖아. 가족은 서로 지키는 거지.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 다가왔습니다. 떡집 아주머니가 순애의 손을 잡았죠. 순애 씨가 우리 애들 얼마나 챙겨줬는데. 아플 때마다 국 끓여주고 추석 때마다 고기 싸게 주고. 야채가게 할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허리 다쳤을 때 대신 장사해준 사람이 누군데. 이런 거 하나로 은혜 갚았다고 생각하지 마. 순애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서연이 이모를 부축하며 함께 울었죠. 철민이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경찰이 다가와 철민이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박철민 씨, 당신도 같이 가야죠. 알아요. 철민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순애를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순애는 사람들 틈을 헤치고 철민이에게 다가갔죠. 철민아. 원장님. 순애가 철민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철민이는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곧 이모의 품에 안겼죠. 25년 만의 포옹이었습니다. 미안해, 철민아. 이모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아니에요, 원장님. 전 괜찮아요. 이제 원장님을 다시 만났으니까.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조용히 지켜봤죠. 랜턴 불빛이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철민이가 물러났습니다. 경찰이 수갑을 채우려 하자 철민이는 손을 내밀었죠. 괜찮아요. 제가 할 일은 다 했으니까. 철민이가 경찰차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돌아봤습니다. 원장님, 저 좋은 사람 되도록 노력할게요. 늦었지만. 순애가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경찰차가 떠났죠. 서연은 이모의 어깨를 감싸며 속삭였습니다. 이모, 이제 끝났어요. 순애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죠. 새벽 하늘이 서서히 밝아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뉴스가 터졌습니다. 어젯밤 서울 변두리 시장에서 국제무기 밀매 조직이 검거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30년간 시장에서 정육점을 운영해온 정순애 씨의 과거가 알려졌는데요. 정 씨는 과거 국가정보원 협력자로 활동하며 북한 공작원 가족들을 돌보는 임무를 수행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시장은 또 한 번 난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비난이 아니었죠. 오히려 존경의 눈빛이었습니다. 상인들은 순애의 가게 앞에 모여 박수를 보냈습니다. 순애 씨, 대단하셨네요. 나라를 위해 일하셨다니 자랑스러워요.
순애는 당황스러웠지만 고마웠습니다. 서연은 이모 옆에서 미소 지었죠. 마크가 다가와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요원한, 잘 끝났네요. 당신 덕분이에요. 아니죠. 당신과 이 시장 사람들 덕분입니다. 마크는 인사하고 떠났습니다. 서연은 가게 안으로 들어가 나무 액자를 꺼냈죠. 철민이와 젊은 순애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액자를 가게 벽에 걸었습니다. 이모, 여기 걸어둘게요. 순애가 액자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기억해야지. 모든 걸. 그날 저녁 시장 사람들은 순애의 가게 앞에 작은 랜턴들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둘씩 불을 켰죠. 골목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우리 시장은 우리가 지켜요. 박 사장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애는 창문 너머 그 불빛들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시장은 평소처럼 돌아갔습니다. 아침이면 상인들이 가게 문을 열고 손님들이 오가며 일상이 흘러갔죠.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이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에 이전보다 더 따뜻함이 담겨 있었죠. 순애는 아침 6시에 일어나 가게를 열었습니다. 냉장고에서 고기를 꺼내고 도마를 닦고 칼을 갈았습니다. 30년간 해온 일과였죠. 하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이모, 준비됐어요? 서연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큰 보자기에 쌓인 뭔가를 들고 있었죠. 순애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응, 오늘 드디어 거는구나. 서연은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새로 만든 간판이었죠. 나무로 깎아 만든 따뜻한 느낌의 간판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의리 정육점 사람 냄새 나는 고깃집. 순애는 간판을 쓰다듬었습니다. 서연이 사다리를 가져와 가게 앞에 놓았죠. 두 사람은 함께 간판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오, 간판 새로 거시네. 의리 정육점. 이름 좋은데. 박 사장이 사다리를 잡아주며 웃었습니다. 간판이 제자리에 걸리자 사람들이 박수를 쳤죠. 순애는 뒤로 물러서서 간판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나무 글씨를 비쳤습니다. 이모, 잘 어울려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순애가 조카의 손을 꽉 잡았죠. 너 덕분이야, 서연아. 아니에요. 이모가 30년 동안 쌓아온 거예요. 그날 오후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교도소에서 온 편지였죠. 순애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철민이의 편지였습니다. 원장님께, 지금 전 교도소에 있습니다. 제가 저질렀던 일들의 대가를 치르고 있죠. 처음엔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받아들였어요. 제가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원장님, 전 여기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검정고시 준비를 시작했어요. 출소하면 제대로 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원장님께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요. 가끔 면회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마다 힘이 날 것 같아요. 원장님을 다시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철민 올림. 순애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죠. 서연이 옆에서 이모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이모, 다음 주에 같이 면회 가요. 그래, 가자. 우리 철민이 보러. 저녁이 되자 순애는 가게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서연이 도와주었죠. 두 사람은 말없이 움직였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한 사람들처럼 호흡이 맞았습니다. 서연아. 순애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네, 이모. 너 다시 그 일 하려고? 서연은 손을 멈췄습니다. 이모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았죠. 특수임무, 위험한 일들.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모.
전 이제 여기서 평범하게 살래요. 이모 곁에서요. 순애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도 내 실력이 아까운데 이모 지키는데 쓸게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두 사람은 안아주었습니다. 서연은 이모의 등을 토닥이며 속삭였죠. 이모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서연아. 며칠 후 순애는 가게 벽을 새로 꾸몄습니다. 한쪽 벽에는 철민이와 찍은 나무 액자를 걸었죠. 테두리가 까맣게 변색된 오래된 사진이었지만 그 안의 미소만큼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액자 아래에는 작은 선반을 달았습니다. 그 위에 빨간 고무장갑 한 켤레를 올려놓았죠. 서연이 어느 날 사다 준 새 고무장갑이었습니다. 피 묻은 옛날 장갑은 버렸지만 새 장갑에도 같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설거지용이 아니라 사람 살리는 용도. 서연이 옆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애도 따라 웃었죠. 선반 옆에는 작은 랜턴 하나를 놓았습니다. 서연이 직접 고른 감성 랜턴이었죠. 밤이면 은은하게 빛을 냈습니다. 순애는 저녁마다 그 랜턴에 불을 켰습니다. 이 불빛은 꺼지지 않게 둘게요. 서연의 말에 순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세상이 어둡다 해도 사람 마음의 불빛은 꺼지지 않는 법이지. 어느 날 저녁 시장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상인들이 하나둘 가게 문을 닫고 밖으로 나왔죠. 각자의 손에는 작은 랜턴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순애의 가게 앞에 모였습니다. 순애 씨, 우리 약속했잖아요. 박 사장이 랜턴에 불을 켰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불을 켜기 시작했죠. 골목이 환해졌습니다. 작은 불빛들이 모여 큰 빛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시장은 우리가 지킨다고 떡집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야채가게 할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죠. 이 불빛은 우리의 약속이야. 서로를 지키고 함께 살아가겠다는. 순애는 가게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만든 빛의 길이 보였죠. 순애는 천천히 걸으며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30년을 함께한 얼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마워요.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람들은 아무 말 없이 미소 지었죠. 서연이 이모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 불빛 속에 섰습니다. 그날 밤 시장은 환했습니다. 랜턴 불빛이 골목 구석구석을 비췄죠. 멀리서 보면 마치 별들이 땅에 내려온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애는 매주 교도소를 찾아갔습니다. 철민이를 면회하기 위해서였죠. 철민이는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부드러워졌고 말투도 차분해졌습니다. 원장님, 저 이번에 검정고시 1차 붙었어요. 철민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애는 철민이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죠. 잘했어, 철민아. 정말 잘했어. 출소하면 제대로 된 일 할 거예요. 원장님께 떳떳한 사람이 될게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난 이미 자랑스러워. 내가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그 마음만으로도.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왔고 시장에는 꽃들이 피어났습니다. 순애의 가게 앞에도 화분 몇 개가 놓였죠. 서연이 사다 놓은 것이었습니다. 어느 오후 서연과 순애는 가게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두 사람을 비췄죠. 이모, 행복해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순애는 시장 풍경을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응, 행복해. 내가 옆에 있고 이 사람들이 있고 철민이가 다시 기회를 얻었으니까. 저도 행복해요, 이모.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시장의 소음이 배경음악처럼 흘렀죠. 사람들의 웃음소리, 흥정하는 소리,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
저녁이 되자 순애는 가게 안으로 들어가 랜턴에 불을 켰습니다. 은은한 빛이 가게를 채웠죠. 벽에 걸린 나무 액자 속 철민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선반 위에 빨간 고무 장갑이 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서연이 옆에 섰습니다. 이모, 이 불빛 참 예쁘죠? 그래. 어둠을 밝히는 작은 빛이지. 사람의 마음도 이런 거겠죠. 작지만 따뜻한 빛. 순애가 조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맞아. 그리고 그 빛들이 모이면 세상을 바꿀 수 있어. 밤이 깊어갔습니다. 시장은 하나둘 불을 끄기 시작했죠. 하지만 의리 정육점의 랜턴만큼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고무 장갑과 나무 액자가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이제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정의의 상징이었고 사랑의 증거였으며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대를 보여주는 상징이었죠. 다음 날 아침 순애는 평소처럼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순애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옆에는 서연이 있었고 주변에는 시장 사람들이 있었으며 멀리서는 철민이가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의리 정육점의 간판이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났습니다. 그 빛은 따뜻했고 희망적이었으며 앞으로 나아갈 길을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달빛 인생사연 은감동 오디오북으로 인생사연과 공감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인생사연과 공감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지금 듣고 계신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